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 학사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의학 오디세이가 끝났고요. 몸의 역사라고 하는 작은 책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몸의 역사라는 소책자에 나오는 후반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제목이 몸들의 사회라고 붙여봤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봐왔죠. 우리 의학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보아왔는가, 또는 그 사회 전체에서 몸들을 보는 시점이 또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의학의학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했던 것은요. 어떤 시대에 어떤 의학이 있었고, 뭐 그런 어떤 팩트들을 나열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몸을 보아왔던 관점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의학사에서 가르쳐 왔던 그런 어떤 사실들의 나열 또는 어떤 발전적인 어떤 과정을 기술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보아왔고 그 몸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가, 그리고 그런 문화적 관점 하에서 우리 의학이 바라보는 몸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사회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몸들의 사회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어떤 생물학적 실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절된 몸,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나와 나 아닌 것에 구분하는 그런 어떤 인디비주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또는 그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들의 사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성을 지닌 몸의 발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몸, 어떤 개체로서의 그 어떤 몸, 인간 종의 어떤 신체 이런 것 이외에 이 몸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사회를 만드는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몸에 대한 그 관념이랄지 경험이 변화해 나가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지닌 몸의 발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계와 시간 속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경, 면역, 유전, 진화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그런 과학 속에서 우리 몸은 어떤 그 관념 속에 존재하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몸 미래를 가리키는 방향타.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이런 몸에 대한 그 생각들이 또는 경험들이, 관념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과학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물론 먼저 역사와 문화 속의 몸입니다. 이거는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눠서 보면요. 고대와 중세의 몸, 근대의 몸,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몸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고대와 중세의 몸은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다시피 고대에는 주로 이제 신을 중심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신화 속의 몸, 또는 종교적인 몸,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긴 어떤 변화는 어떤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더 크게 보면은 어떤 그 자연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격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인격신, 그러니까 서양에서 주로 생각했던 인격신, 또는 또 폭넓게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자연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얘기를 주로 생각했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자연현상을 관찰을 했죠. 근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천문현상입니다. 천문.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죠. 하늘의 문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방아시아에서 하늘의 문이 또는 자연의 문입니다. 자연의 문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천체 현상을 보기도 하고 기후를 보기도 하고 해서 그 천문 현상으로 바라봤죠. 한동안은 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서양의 고대 의학은 주로 체액이죠. 사체액설에 의해서 몸의 현상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에 대립되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네 개의 원소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네 개의 체액, 그것도 가상의 것입니다만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 몸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서양에서는 그렇고 동아시아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독특한 체계를 설명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현상과 몸의 현상을 유비로서 설명하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와 중세의 몸이고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몸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주로 보이는 대로의 몸이에요. 보이는 대로의 몸. 근데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보이는 대로가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은 보이는 대로 몸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관점이다. 라는 얘기를 현대 철학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근대에는 보이는 대로의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존재, 실제로서의 몸,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의 몸을 이제 주로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주로 형태를 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니까 기능이 나오죠. 그 모양으로부터 기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최초의 생리학적 실험은 윌리엄 하비의 뭐죠? 혈액순환의 발견이죠. 그래서 이 생긴 모양으로부터 그 기능을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비 같은 경우에 정맥을 누르니까 붉어져 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동맥은 그 안에 있는 거죠. 안에 더 깊숙이 있는 거죠. 동맥은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맥이 어딘가를 흘러서 정맥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혈관 같은 것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로부터 기능을 추론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근대의학의 출발이죠. 과학적 의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그 당시에 그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이제 시계였을 텐데요. 기계적 시계. 그래서 몸을 그런 그 기계와 유비하는 그런 사유 양식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계적 환원론. 환원론은 뭐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끝까지 미세 단위로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세포나 분자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뭐 이런 그 사유 양식이 이제 근대 사유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학의 상당 부분은 이 근대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적 사유, 과학적 사유가 의학의 도입병으로 해서 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세기 말쯤 오게 되면은 이런 그 사유 양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건 큰 변화인 거죠. 그 고대와 중세에서 봤던 어떤 체액 중심의 사유는 우리가 지금 볼 때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해야 큰데, 그런데 이제 근대 탈근대라고 하는, 또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 근대적 사유 양식도 또 역시 문제가 있다, 한계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유 양식을 진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근대에서는 기계적 환원이었잖아요. 기계적 환원이었지만 포스트 모던 탈근대 시대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죠? 기계적 환원이라는 것은 쪼갠 그 단위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 탈근대에서는 그 쪼개진 단위를 인정하지만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맺는 관계들, 환원된 그런 부품들, 부분들 간의 관계가 새로운 어떤 성질을 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사유가 싹트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트워크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 또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거, 웹이죠. 웹, 그물망, 정보의 그물망 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사유 양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계적 환원으로부터 관계와 네트워크로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각종 오믹스가 있죠. 오믹스. 지노믹스가 있고요. 프로테오믹스가 있고요. 뭐 메타볼로믹스가 있고요. 온갖 오믹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분 쪼개진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였을 때 집합적으로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집합입니다. 집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집합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쪼개진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의 집합으로서 어떤 기능 또는 성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와 중세의 어떤 뭐랄까 조화로서의 자연, 그다음에 근대의 어떤 기계적 환원으로서의 자연,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관계와 네트워크로서의 자연, 또 집합으로서의 자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보는 시점들이 좀 관점들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성을 지닌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일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죠. 보존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존재는 생존을 추구하죠. 생존을 지향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번식을 지향하죠. 생존과 번식. 이거 두 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런 두 가지 추동력에 의해서 움직여 왔고, 진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추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서 노동을 해서 뭔가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먹을 걸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를 짝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근대로 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조직되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속에 조직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수렵 채취 시기에는 그 사회성이 굉장히 좀 희박했죠. 물론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만 그 사회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소규모였고요. 그리고 그 분업의 양상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대 이후로 오게 되면 기계 문명이 도입되니까 공장 노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몸이 됩니다. 일하는 몸. 그러니까 몸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보존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하는 것은 몸의 보존을 위한 활동이죠. 그게 일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죠. 그렇죠.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인 동시에 목적인 것이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인 게 뭡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동은 이제 시기별로 달라지죠.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노예를 습득하기 위한 것도 많으니까 약탈. 고대 전쟁은 약탈이거든요. 약탈해서 상대방의 재화를 약탈하고 그다음에 그 인구들을 노예로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노예 노동입니다. 고대의 노동은 노예 노동이죠. 여기서는 그 노예와 노예 아닌 사람이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인자의 몸은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그냥 규정돼 버려요. 그래서 고대에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철학자들조차도 아리스토텔레 같은 사람도 또는 플라톤 같은 사람도 노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노예제를. 그 당시에는 노예제가 어떤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단인 몸과 목적인 몸이 구분되죠. 노예 몸은 소모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는 그런 개념이 싹트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학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갈레누스라고 하는 인물, 그죠? 갈레누스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검투사를 돌보는 의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검투사 알죠? 고대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 관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검투사들을 돌보는 의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직업병을 돌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갈레누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인권을 억압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검투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엔 그런 관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직업병이 운명이었다. 직업병을 운명으로 보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갈레누스 시대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오죠. 근대로 들어오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 국가, 민족 국가죠. 근대 국가는 뭘 많이 합니까? 국가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가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생산력이죠. 생산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는 전투력이 필요한 거죠. 두 개의 노동력과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려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근대에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그 동기에 의해서 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근대 국가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 생산력이고 전투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노동의학, 산업의학이죠. 노동의학의 최초의 성과는 1700년에 라마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자의 질병이라는 책을 써요. 굉장히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동자의 질병 또는 직업병 같은 것들은 근대적인 현대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1700년에 이런 책이 쓰여졌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직업병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경사, 심지어는 성직자의 직업병까지 논의할 정도로 다양한 직업들의 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동의학의 출발이죠. 그래서 갈라노스 때는 이런 직업병이 운명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 근대로 오게 되면 예방의 관점이 중요해지는 거죠. 예방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었다가 예방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여기 써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 제가 옛날에 어떤 신문에 기고했던 글이 있습니다. 이 노동하는 몸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죠. 현대로 넘어오면 단순히 어떤 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보지 않죠. 구조의 문제를 보죠. 사회 구조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회 구조의 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동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어떤 개혁, 사회적인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몸은 일하는 거죠. 일하는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목적이기도 하다. 좀 재밌는 거죠. 수단인 동시에 목적인 게 우리 몸이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노예제 사회는 그런 노예의 몸과 노예 아닌 사람의 몸이 구분됐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갈레노스 같은 사람도 직업병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었다. 근대로 넘어오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노동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몸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노동의학 또는 예방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기술적인 예방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것이 단순한 작업 현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개혁의 문제로, 사회 개혁의 문제로 다루게 됐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몸의 정치학입니다. 몸의 정치학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논의했으면 특히 루돌프 비루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언급됐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포병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세포병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다양한 활동을 벌였던 사람이죠. 인류학적인 연구도 했고요.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몸은 세포들의 공화국이다 그랬어요. 몸은 세포들의 공화국이다. 우리 몸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들이라고 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몸의 공화국이다. 세포들의 공화국이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국가들이 국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공화국이듯이 우리 몸도 세포들이 모여서 만든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들이 민주주의를 꽃피울 때 건강하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될 때 건강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세포들 사이의 투쟁이고요. 또는 달라진 조건 속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조건 속의 생명.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어떤 어떤 이상 상태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달라진 조건 속의 생명이다. 조건이 달라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가 어떤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몸이 존재하는 조건이 달라질 때 병실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 조건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몸의 세포들의 공화국, 그러니까 그 세포들의 민주주의가 파괴됐을 때 파괴된다는 것이 달라진 조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확대해서 나가면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 사회의 민주주의,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파괴됐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조건 속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루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의학은 사회과학이다. 의학은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자연과학인 것도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자연과학적인 의학을 했어요. 세포 병약을 했잖아요. 자연과학으로서의 의학을 공부했고 그 방면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의학은 사회과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은 확대된 의학이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학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건강을 돌보는 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죠.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죠. 의라고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병이에요. 보통은 의병인데 우리 동아시아 전통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사람을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국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의국 이렇게 되죠. 의국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루돌프 비루쇼가 얘기하는 확대된 의학인 거죠. 나라를 돌보는 것. 이것이 확대된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바가 있는 거죠. 동아시아 전통과 19세기 루돌프 비루쇼의 이야기가 통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퍼박자라고 하는 도교 계통의 문헌이 있고요. 황제내경이라는 전통 의서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도 이제 국가와 우리 몸을 유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슴과 배가 궁실, 그러니까 궁궐이라는 거죠. 팔다리는 교외고 뼈마디는 관리들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임금이고 폐는 장군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기 신혈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은 임금이고 혈은 신하고 기는 백성이다. 뭐 이렇게 유비적으로 생각한 이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 들어와서 몸이 어떤 그 단위로 쪼개지기 이전에는 이런 다양한 그 유비, 그러니까 사회와의 연관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사유 양식에서 이제 극도의 이제 환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전자의 독재 시대로 넘어갑니다. 유전자의 독재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유전자 결정론이 이제 한때 득세를 하죠. 1953년에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발견되죠. 2000년대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염기 서열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하죠. 크리스퍼라고 그러나요? 그죠?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는 우생학이 이런 유전자 결정론의 토대를 둬서 우생학이 발달하죠. 그래서 인간의 종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열등한 유전자는 번식을 억제하고 우등한 유전자만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적자 생존 논리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제국주의 침탈의 논리로도 사용되었죠. 그래서 약소민족을 침략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이 유전자 결정론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소민족, 위계 민족들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속에 멸등하다는 게 써여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했다기보단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수탈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유전자 결정론에는 가장 최근의 문제는 항우석 사태라고 그러죠. 주기세포 파동. 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세포를 발견했다라고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광했던 건 뭡니까? 이 주기세포를 만들어으로 해서 이제 거의 모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건 어떤 것에 근거한 얘기냐? 전제가 뭐냐? 유전자가 그러니까 주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 주기세포를 준 주인의 유전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집어넣었을 때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유전학의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거죠. 결국은 이것이 뭐 조작된 걸로 밝혀졌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 휴먼 지놈 프로젝트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책임자가 벤터 크레이그인가요? 크레이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요, 이 유전자를 밝혀내면 우리가 우리 운명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론이죠.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이거를 다 밝혀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유전자만 알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끝내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크레이그 벤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유전자 결정론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죠.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유전자 결정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새로운 사유 양식이 싹들 수밖에 없는 거죠.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생각은 이제 틀렸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몸의 생품화가 이루어지죠. 이게 생체 정보, 각종 생체 정보가 유통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있죠. 뭐 이것이 이제 몸이 상품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 결정론과 관계가 있죠. 이제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열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성형 열풍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이거 유전자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앞에서 봤던 이런 관념에서 이제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사회로 열린 몸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기별로 보겠습니다. 몸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는 거. 먼저 수렵 채취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수렵 채취 시기에는 우리 몸에 대한 그 개입이 굉장히 극소화돼 있죠. 최소로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과학 기술도 없으니까 개입할 내용도 사실 없었지만 거의 본능에 직관적인 몸을 돌보았을 거라는 거, 최소 개입이었고요. 앞에 있겠습니다. 농경 사회가 오게 되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영양도 오히려 에너지는 많아지지만 다양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농경을 시작되면서 계급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노예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이 영양의 문제, 위생의 문제,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산업사회로 오게 되면서 빈곤의 문제가 또 다시 나오죠. 그래서 뭐 기아, 과로, 뭐 범죄도 많아지고요. 계급의 차이가 굉장히 더 심해지죠. 농경사회보다도. 그래서 이때는 그래요. 노동자 계급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세 남짓이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거의 80세, 90세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남짓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생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위생 문제가 생기니까 위생 개혁 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위생 개혁 운동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에서 위생 개혁 운동 세수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 그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빌레르미에라고 하는 사람이 위생 개혁을 부르짖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선 빈곤의 문제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도덕성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물론 빈곤한 사람들이 보면 되게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많고 범죄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빈곤의 원인을 도덕에서 찾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빈곤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일 수가 있었는데, 이 빌레르미에 같은 사람 경우에는 이 위생의 문제를 빈곤의 문제에서 찾았고, 빈곤은 또 도덕의 문제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재무장 운동을 벌입니다. 술을 끊고 근면하게 일을 하고 절약하고 검사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프랑스에서는 빌레르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위생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그 언급했던 비르쇼라는 사람 독일에서 정치 개혁을 주장했죠. 정치 개혁을. 그래서 그 발진 티푸스가 유행한 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 보고서에서 해결책은 뭐냐? 이 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굉장히 생뚱맞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간에 앞에 빌레르메는 도덕 재무장을,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변화를 얘기했다면 비르쇼는 정치 개혁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오면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그 실천적인 그런 실용적인 민족이죠.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체득이라는 사람이 에드윈 체득이 사회 환경 개선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빈곤과 질병이 악순환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도로를 개선하고 그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상하수도가 제대로 없고 막 도로가 막 쓰레기로 넘쳐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변소, 하수구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져요. 오물처리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러니까 앞에 도덕 재무장이라든가 정치개혁 같은 것은 굉장히 큰 거대 규모의 그런 시각이었다면 영국에서는 실제적인 수준에서의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에 오게 되면요. 1882년에 김옥균이 치도양론이라는 책을 쓰죠. 치도라는 게 도로를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3일 찬나로 끝나면서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이미 이때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의 어떤 문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해결했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염병이 이제 어느 시대나 전염병이 거의 대부분의 그 사인을 차지하거든요. 죽는 원인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이거 원인을 찾는 거죠. 전염병의 원인을 찾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설과 접촉설로 이제 구분되죠. 그래서 장기설이라는 것은 나쁜 공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악취가 나는 그런 공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접촉설은 뭔가 거의 어떤 입자랄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염된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때는 세균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모르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 등장했던 그 유생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 비르쇼나 체드윅 같은 사람은 이 장기설을 주장을 해요. 그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에 파스텔이나 코흐 같은 사람이 접촉설을 주장을 했고 결국은 이 접촉설의 승리로 끝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재미있는 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위생 개혁의 성과를 이룬 것은 어떤 이게 이론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설에 의한 그런 위생 개혁 운동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 또 재미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균 병인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균 처음에는 세균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를 몰랐죠. 어떻게 예방할지를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성취할 때 수술할 때 소독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그 제멜바이스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보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요법제, 그러니까 주로 설파제죠. 그다음에 항생제, 주로 페니실린이었죠.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균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만병통치약이었던 것이죠. 이제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죠. 왜? 이 세균들도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없는 군비 경쟁이에요. 세균과 우리 면역계와의 군비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런 그 전쟁터가 됐다. 세균들과 우리 몸과의 전쟁터가 됐다.
그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거 앞에 나왔던 얘기죠. 무기가 된 몸. 스페인이 그 남미 대륙을 침범할 때, 침략할 때 그들의 주요 무기가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 명의 군인이 수십만 명의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천연두였던 거죠. 이제 두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의 몸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몸이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 면역학적 경험이 달랐던 것. 그것이 그들이 그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세포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안의 몸과 유럽인의 몸이 달랐던 이유죠. 겉으로 봐서는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났다는 것. 그 경험의 차이인 거죠. 역사적 경험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는 그런 기억 저장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역적인 저장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관계가 시간 속의 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관계 속의 몸, 그 다음에 몸 속의 시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신경과 면역을 얘기할 거고, 뒤에는 유전과 진화를 얘기할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덩어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인의 몸과 아메리카 인디안의 몸이 다른 것이고요. 또 개인별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유전적인 조성도 다르지만 또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 경험은 우리 몸속에 기억돼서 신경계에 기록되기도 하고 면역계에 기록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의 덩어리다. 신경계는 우리가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지각을 하죠. 지각을 하고 또 감정을 만들고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일정 정도로 가공을 하죠. 경험. 예를 들어서 감각이 들어온다 치면은 그 감각이 그냥 감각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어떤 질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경계의 역할입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 뭐 세균이라든가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 이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T세포, B세포 이런 데 기억으로서 저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그것의 기억에 맞추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들이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은 짧은 시간간의 세대 간의 전달이라고 한다면 진화는 그 수많은 세대들이 축적되는 아주 긴 시간간의 생명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억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 속에는 이런 나의 생애 속에서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경험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달됩니다. 유전으로 전달되고 또 진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각 부분들은 수없이 많고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졌죠. 그죠? 많은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감각 정보가 올라와서 어떤 특정 부분에 가서 프로세싱이 되죠. 프로세싱 돼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인식을 만들기도 하고 생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면역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내가 접촉했던 어떤 물질적 경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또 새로 만들어내죠. 바로 그냥 입력만 돼서 기록만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또 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또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몸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다. 몸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다. 시공간이죠. 우리 몸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순하게 그냥 공간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시간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내 생애의 시간이 담겨 있고 내 역사의 시간이 담겨 있고 진화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 부분들의 수많은 관계들이 흘러가면서 그 바탕을 변화시키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다. 그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계속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기록하지만 또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요. 그다음에 신경과 면역인데요. 몸은 암과 삶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몸은 암과 삶이다. 암 플러스 삶이다라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억을 포함하죠. 그다음에 삶이라는 것은 경험이 됩니다. 그 기억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그죠? 기억하고 경험해요.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지만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경, 면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신경은 보통은 수능 기제다. 수능 기제다. 몸의 기억과 경험. 기억은 과거에 연결되어 있고요. 경험은 기억을 가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그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한 거죠. 그죠?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존을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반응을 먼저 하는 거죠. 빠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늦게 오잖아요. 감성이 먼저 오고 이성이 나중에 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도 어떤 생존의 기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은 감시체계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몸을 방어하는 거죠. 볼 수가 있죠. 신경의 수능 기제라면 면역은 감시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의 기억과 경험, 그다음에 세포 면역과 체액 면역이 있죠. 여기는 세포 면역과 체액 면역이 있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역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만 면역학을 좀 여러분들 면밀하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환원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유의 양식으로서의 면역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문들이 최근들에는 있어요. 정신신경면역학. 과거에는 각 시스템을 따로따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계통, 그다음에 신경계통, 그다음에 면역계통 따로 봤잖아요. 근데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신경면역학, 사이코뉴로이뮤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P&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쪽 구석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것도 역시 관계죠. 시스템을 분리해서 생각했지만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서로 연결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전과 진화는요. 유전과 진화는 시간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신경과 면역은 관계입니다. 그죠?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지금 좀 짧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근데 유전과 진화는 수직적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에 신경과 면역이 수평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수직적 시간입니다.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유전은 짧고 진화는 길죠. 그래서 이 유전 속에는 변화의 씨앗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같음과 다름, 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변화하는 나의 같음과 다름. 이거 이제 우리 질 들레지라는 철학자는 차이와 반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차이와 반복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건 뭐 같음과 다름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는 같은 거가 동시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같지만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내 모습과 내 아들의 모습은 같지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확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이제 유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전자 결정론은 그냥 그대로 연결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음과 다름이 섞여 있다는 사실 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에서는 유전자를 불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생명의 설계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놈 지놈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이제 명백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는 설계도가 아니고 이정표다. 또는 요리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요리책. 그렇죠? 우리가 요리책을 보면은 그걸 따라서 요리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요리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손맛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씩 조성이 달라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정표 또는 요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유전자,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이 그대로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많은 변수가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 중요하고 그 후천적인 어떤 유전적 변화가 또 후손에 또 전달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손 유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도 이런 유전자가 그냥 단순히 어떤 1차원적인 그런 직선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와 예를 들면 단백질 이런 것들 간에도 상호 관계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단백질이 유전자를 조절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 생태적 관계가 우리 몸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발전하고 있는 의학이 하나 있어요. 진화의학입니다.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 진화의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아주 소수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진화의학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진화의학에서는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 몸의 다양성 사례를 본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보통.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질병으로 보잖아요. 근데 진화의학의 관점에서는 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의 다양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질병이 있어야 인간 다양성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진화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몸의 상태다. 우리 몸은 계속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생애 내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또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오류를 수정해 가는 거거든요. 또는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단기간의 부적응 상태가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은 정복해야 될 적이 아니다. 적응해야 할 조건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사례를 갖고 얘기하면 쉬워요. 겸상적혈구 빈혈 아시잖아요. 그 적혈구가 이렇게 낫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산소를 운반 못해죠.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없어지느냐? 진화의 개념에 의하면 사라져야 되거든요. 세대를 거듭하면. 그렇죠? 이거는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안 사라져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적혈구를 만드는 그 유전자가 뭡니까? 그 두 개가 똑같은 유전자가 상동염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거 알릴이라고 그러나요? 대립 유전자죠. 두 개가 똑같으면은 이 병이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질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라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만들고 또 예방하고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유행한 지역에서는 겸상적혈구 유전자가 안 없어져요. 말라리아가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없어지죠. 우리 같은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 적도 부근에 가면은 겸상적혈구 빈혈이 많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말라리아가 많은데, 말라리아가 유행한 지역에서는 이것이 적응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질병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진화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짧게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의학은 나중에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몸은 미래를 가리키는 방향을 탑니다. 우리가 지금 쭉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몸이 어떻게 생각되었는지, 어떤 관념 속에 몸이 존재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몸을 관리해 왔는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의 어떤 흐름을 타야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쭉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최초의 고대에는 자연이죠. 몸을 하나의 자연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문현상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일반 자연 환경과 연관시켜서 체액의학을 하기도 하고, 음양오행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구조 형태가 중요해지고 해부학이 발달하고 생리학이 발달하죠. 이론적인 발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파라켈수스가 나타나면서 이 교조적인 의학 이론들을 깨부수죠. 그러면서 경험을 중시합니다. 경험을 중시해서 해봤느냐, 해서 성과를 얻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세기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해부학과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을 기계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최소 단위로 나누는 기계적 환원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대적인 과학적 의학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생 문제가 생기고 노동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로서 몸을 또 바라보기 시작하죠. 노동의학이 발달하고 위생개혁 운동이 나타나고 또 환경의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면역과 유전, 진화 이런 그 새로운 과학, 생물학의 새로운 그 흐름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팩트만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해석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팩트만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팩트에 대한 해석이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분리된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팩트와 해석을.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도 일종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몸은 과거를 담는 그릇이고 미래를 가리키는 방향타다. 우리 몸 속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몸의 이야기죠. 이 책의 제목이 몸의 이야기고요. 몸의 역사죠. 몸의 역사. 몸의 역사인데 이 몸의 역사라는 책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몸의 의학이고 몸의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와 철학은 분리되지 않는다. 또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의 역사를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릭 토폴의 책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